알면 당신도 법태랑. 네, 반갑습니다. 법 없이 살고 싶은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법과 함께 사는 변호사 마경민입니다. 네,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 법조계의 개그우먼 우리 아이고. 신유진 변호사 대신해서 오늘은 마경민 변호사가 나오셨어요. 마병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편하게 불러주세요.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좀 친하시다고 들었는데. 예. 네, 제가 연수원 동기이기도 동기이세요? 하고요. 같은 반이었습니다. 오. 예, 근데 그분이 안 계셔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만 신 변호사님보다 훨씬 어려 보이시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 어리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근데 신 변호사의 신변에 예. 말이 좀 이상하지만 문제가 좀 생기셨다고. 그러게요. 요즘에 그 네. 방송과도 코로나 때문에 좀 난리인데 네. 함께 방송했던 분 중에 확진자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요양하고 계십니다. 아유, 다음에 어떡해요. 꼭 건강하게 오셔야 될 텐데요. 예. 그래도 네. 워낙에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금방 괜찮아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기운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조심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방송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변은 특기가 있으세요. 나름의 개그를 구사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신데 마변께서는 또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 없으시구나. 아니 근데 저희 신 변호사님 첫 회 때 성대모사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죄송한데 출연료에 네. 그 성대모사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저 사실 너무 노잼 변호사라서 저는 사실 그런 거는 못하고요. 네. 저는 그냥 법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마 변호사님은 네. 탤런트 중에 또 닮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요? 예, 워낙 닮으신 분이 있으시죠. 글쎄요. 그런 얘기 들으시죠. 요즘에 이송 배우님 그러니까 조금 예. 아, 죄송합니다. 본인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딱 네네. 알고 저 이선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죄송해요. 아니 닮았어요 진짜. 네. 왜 이렇게 더듬으세요? 어쨌거나 저희는요 가장 이 두려운 게 전민기 팀장도 아시죠? 네. 방송에서 가장 두려운 건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아 절대 비우면 안 돼요. 네.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무섭네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네. 자, 마 변호사님이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이 자리가 쭉 갈 수도 있어요. 신 변호사님 보시면서 들어오시겠네. 네. 예. 아무튼 친하니까, 예. 오늘 마 변호사님과 함께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 이겁니다. 2주의 합법. 자, 네.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법안은 뭡니까? 제가 전체 타이틀을 하나 잡아봤습니다. 네네. 그 대체 집이 뭐길래? 네, 이 서민 주거 안정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작년에도 올해도 이 부동산은 쭉 하다 수밖에 없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올해도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문가분들 중에서 두 분은 혹시 자가십니까? 마변. 저는 자가는 없고요. 네, 셋째 타가? 아이가 생기면 청약 다자녀로 청약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아이가 벌써 둘이세요? 네, 둘이 있습니다. 우리 전 팀장은 영끌에서 집을 사셨는지 저는 영끌인데 저는 운 좋게 네. 청약이 돼서 돼서 올해 3월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영끌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제 집을 운 좋게도 갖게 됐습니다. 야, 올해 3월에 네, 네. 입주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야, 이거 뭐 축하할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거기서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시네요. 예. 자, 아무튼 이제 집이 뭐길래 이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또 집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민 주거 안정법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저와 마경민 변호사가 네. 고민을 해서 뽑아봤는데요. 네네. 작년 국회에서 가장 핫했던 부동산 법안은 뭔지 혹시 아세요? 뭐예요?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아.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임차인을 더욱 좀 보호해주는 그런 네네네네. 법안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그건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좀 다뤘지 않습니까? 다뤘었죠, 저희가.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일명 임대차 3법은 작년 7월에 그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분쟁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서 현행 2년에서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되 주택의 집주인이나 집계 좀비속이 실거주하는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또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지정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제 이거고요. 그리고 5% 이내로 그 안에서만, 그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다. 이거 이제 우리가 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전월세 신고제라는 건 뭔지, 시행은 되고 있는 건지. 아닙니다. 올해 6월에 예.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그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싣고요. 만약 당사자 중에 그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네. 단독으로 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전국 집집마다 임대 계약을 할 때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고요. 또 이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전월세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절차 없이도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뭐 이사를 다녀봤습니다만 이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이사한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제가 단어 선택을 잘했죠? 동사무소 그럼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 갑자기 그게 나올 뻔했네. 둘 다 알고 있다는 게 옛날 사람 아이고, 아니에요? 예, 모를 척 했어야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자치센터를 가가지고 전입 신고를 한 다음에 또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본인의 보증금을 정확하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 안심이 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하고도 사실 쉽게 그런 거를 인정받는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또 들어보면은 분쟁 사례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사례가 많다는 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Q&A로 몇 사례를 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짜잔! 아, 네. 철저해요. 임대차 3법 이런 분쟁 처음이야. 네. 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뜯어볼까요? 좋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5% 이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존의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그 전에 했던 계약에서 5% 이내에서만 올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는 5% 이내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 기존 세입자면 몰라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에는 네.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전셋값이 엄청 뛰니까 월세로 바꾸면 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해 법정 전환율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준금리 플러스 2% 혹은 10% 중 낮은 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준금리가 0.5%이니까 0.5%에 2%를 더한 2.5%가 요즘 적용되는 전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금 5억이었는데 네. 보증금 3억의 월세로 전환을 한다라고 네. 하면 줄어든 2억 원에 대해서 네. 그 2.5%를 적용하면 연간 500만 원의 월세를 더 지급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매월 41만 7천 원 정도를 차임으로 더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집주인께서 네. 제가 원래 보증금을 낮게 잡고 사실은 월세를 많이 주고 월세를.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전세로 다 바꾼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럼 이게 갭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전세로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본인은 싫다. 무조건 전세로 올리겠다. 이래가지고 그때가 사실은 임대차 3법이 막 되네 안 되네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좀 버텼어야 되는데 네. 두려워가지고 저는 빨리 다른 집을 알아봤죠.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좀 올려주고
그게 갭만큼 그 월세를 좀 낮춰서 네.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저는 집을 옮겼거든요. 오. 그리고 나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을 친 후였잖아요. 아, 조금만 버텼으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실제로 저도. 네, 전환율이 기준 금액은 아니고요. 이게 상한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하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여기 보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부동산 그 중개사분이랑 엄청 싸웠잖아요. 그래요. 아니, 전문가신데 저한테 그런 정보도 안 주시고 뭐 하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방송인인데 아니 그런 정보도 모르시고 뭐 하셨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알아야 없더라고요. 돼요. 할 말이 없어요. 네, 예. 법태랑을 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임대인이 특별한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데 특별한 경우가 뭐예요? 우선 네. 두 사람이 먼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말을 바꾸는 경우에도 거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주택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파손한 경우에 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했던 경우에 임차인이 거짓으로 임차를 했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에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한 건 말이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다? 아,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번 연체를 해서 예.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는데 네네. 계속 거기서 살고 싶어가지고 예. 가장 임차인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자기가 거주하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데 네. 계약은 다른 분이 한 걸로. 네, 실제 계약은 다른 사람이 아. 했지만 본인이 계속 사는 경우. 네. 이건 사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거짓 안에 거의 포함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네네네.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아니면 그 막 이상한 영업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 네, 뭐 집안에서 이제 예. 뭐 카드를 친다든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영업장으로 쓰는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경우도 있을 것 포함이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명 하우스. 예.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 분야 전문가처럼. 아니, MC를 하다 보면 두루두루 알아요. 중개업자가 저한테 그러셨다니까요. 예. 근데 왜 그걸 모르셨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월세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아, 이 부분도 굉장히 애매하네요.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문제되고 있는 거는 네. 임대인의 소득세 문제입니다. 예. 그동안은 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잡히게 되고 그렇죠.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하겠죠. 예. 근데 문제는 임대인이 이렇게 증가한 비용 부담을 네. 임차인의 세를 올려서 네. 전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좀 네. 투명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투명 사회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임대차 3법 분쟁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짚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궁금한 부분들 이걸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께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체 집이 뭐길래 두 번째로 알아볼 이주의 합법 초대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 법안을 그렇게 많이 내셨다고 하는데요. 법태랑이 뽑은 이주의 합법.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무섭게 오르고 전세 있는 품귀 집값을 잡기 현상이 위해 심각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계속해서 그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50만의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소득세법 일부 가결 내용에서 규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조사를 하는 것에 의하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자. 집이 없는 분들, 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공급하자. 진짜가 나타났다. 강서가 선택한 의원 진성준 의원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21대 국회 여러 핫한 현안이 많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도 오늘 앞서서 다뤘습니다만 부동산만큼 핫한 문제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작년에? 예, 많았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부동산을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토론을 뭐 한 100분 다 마치고 이제 막 끝나서 마이크를 막 푸는 판인데 상대 패널이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국가 경제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못해요. 그랬어요. 김연아 의원 아닌가요? 예, 저 국민의힘 당의 김연아 전 의원이. 그런데 그 말씀이 제가 어떻게 들렸냐면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 이 정부가 이 정책을 쓰게 되면 이를테면 집값 하락 공포를 일으키지 마라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도 집값 많이 안 떨어집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공포스러울 만큼 그렇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의 말씀이셨군요. 좌지간 뭐 거두절미하고 딱 그 한마디였으니까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집니다. 요 말 때문에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 말을 자기 당 회의실의 벽면에 막 이렇게 게시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럽고 마침 그 전날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하면서 집값만큼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당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어가지고 정말 제가 괴로웠고요. 작년 한 해 마음고생하셨는데 올해 신축년 소띠에는 좀 그렇게 훌훌 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쎄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 확실히 한이 좀 많으시군요. 뜨거운 감자인데 오늘 거의 그 하프리아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이 1경 3천조 원입니다. 1경 3천조. 금융권 총액은 1경 6천조니까 비슷해요. 그러네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니 이걸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막 부동산 빅브라더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을 감시하려고 한다. 부동산 경찰이다 막 이런 공격도 막 받았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본론으로도 안 들어갔는데 거의 지금 저 갖고 계신 생각들을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진우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생각이라든지 법안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동산 쪽에 관심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요. 상임위도 이제 국토위시잖아요. 굉장히 강력히 나는 여기로 가겠다 주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정도면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고 국토위를 주장하셨는지가 궁금해져요. 저희 지역구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저 서울시 강서 을구가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에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 영구 임대 아파트가 이제 지어진 지 25년이 되어가지고 너무 많이 낙후화했고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을 하자면 국토교통위원회에 가야 되겠다 했습니다만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쯤 부동산 문제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고 그래서 집값이 막 올라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아우성이 막 국민들로부터 터져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제 지역구 일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게 되고 부동산 문제에 막 뛰어들죠. 우선순위가 이제 어떻게 좀 바뀌셨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워낙 현안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우 의원님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그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전민기 팀장님, 진우 의원님의 의정 활동 좀 조사해 오셨죠? 부동산에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대표 발의만 28건. 와, 대단하십니다. 그 대체로 이제 국토위 관련 법안들이 좀 많기는 했는데 그 외 눈에 띄는 게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대 아동보호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의원님. 보좌진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도 내게 됐는데 가장 인상 깊은 법안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저희 방에 인턴 비서가 있어요. 대학을 지금 휴학 중인데 본인이 대학을 다닐 때 장학금을 신청할 때 자기소개서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에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막 적도록 되어 있어요. 가난을 증명해야 장학금을 준다는 건데 너무 두 번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부모님의 뭐 재산 상태라든지 소득 상태라든지 이거는
증빙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예. 인권 감수성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거 자기소개서 쓰는 거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꼭 필요한 법안이다. 그러네요. 해가지고 예.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이제 장학금 신청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한국청소년연대에서 정말 착한 법률이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해야지 뭐하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그런데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좌진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김남국 의원께서는 잠을 안 25건을 자고. 발의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한 달에 4개 꼴로 발의하셨는데 이러면서 대단하십니다 이랬는데 더 센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자, 개봉박두 진성준 의원표 서민주거 안정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준비하셨죠? 네. 진성준 의원과 함께하는 그 2주의 합법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좀 정해봤습니다. 진성준표 부동산 3법 이래야 서민주거 안정된다입니다. 네, 3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네, 첫 번째 뜯어볼게요. 첫 번째, 이래야 서민주거 안정된다. 첫 번째는요, 살 집은 하나면 돼. 1가구 1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법안의 제목부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1가구 1주택 정책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책이 빠졌네요. 예. 정책을 빼면 마치도 한 가구당 여러 채를 못 갖게 금지하는 법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책이 들어가면 이거는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원래 주거기본법의 개정안인데 주거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주거정책, 주택정책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그 정책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그야말로 집은 주거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 한 가구당 살집 한 채를 보유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산 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 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공급하자. 이걸 정부 정책의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 그렇습니다. 라는 차원인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건 이제 오해를 하셨어요.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또 고의로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제 페이스북에 1가구 1주택 정책법안을 발의했습니다라고 하는 소개 글을 올리니까 너 사회주의자냐, 북한으로 가라, 공산당 싫어요, 뭐 이런 막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그런 법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저 마 변호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에도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간에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열심히 했습니다. 1995년도에 우리나라 집수, 주택 수가 957만 채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2천만 채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택 보급률이 가구 수에 비하면 104%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냐? 60%입니다. 10가구 중에 4가구는 다른 집을 빌려서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내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살고 싶은 게 소망이 있는데 정부가 주거정책이나 주택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한 가구당 하나의 집에서 살거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인 의원님께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법안의 취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네요. 이제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발 오해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참여연대를 비롯해가지고 한 41개 시민단체하고 1가구 1주택 국민운동본부를 또 결성하셨던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2007년도 일입니다. 그때도
당시에 노무현 정부 말기쯤 되죠. 종부세도 도입해가지고 주택값을 잡아보겠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치솟았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고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섰어요. 그분들도 다가구 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입법을 해야 된다. 또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입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1가구 1주택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자. 또 유명인들도 협약을 체결하자. 막 이런 운동들을 막 벌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만 그때하고 부동산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법이 나서야 될 때다. 국회가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주택자 우선 같은 경우는 청약할 때도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건가요? 우선은 이거를 정부 정책의 기본으로 법률에 명시해 놓으면 설령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쉽게 주택정책, 주거정책의 기본이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집값을 잡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 청약하려면 무주택자에게 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당연히 먼저 가게끔 하려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종부세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내도록 돼 있잖아요. 여러 채 갖는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거죠. 이 법을 딱 정해놓으면 법의 연속성이 보장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된다. 일관성이 보장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꼼짝마 부동산 거래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법.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일 것 같다는 약간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법은 원래 기존 법, 현재 있는 현행법 두 개를 합한 겁니다.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입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한 것인데 그러면서 기존의 법률들이 다루지 않은 부분을 새롭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추가 첨가한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무슨 집값 담합이라든지 보셨지 않았어요? 우리 아파트 절대 몇억 원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 막 그죠? 이렇게. 앞으로 이게 안 되겠네요, 진짜. 막 현수막 붙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집값을 지켜야 되니까 몇억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라고 온라인 글에 뭐 올린다든지 올리기도 하고 또는 뭐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원천 그렇게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어떻게 보면 딱 막히는 거가 되겠네요. 또 전문적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매매라고 하는 것도 합니다. 혹시 실제로 사고 팔 의사가 주식 투기 세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죠? 실제로 사고 팔 의사가 없는데 그렇게 계약한 것처럼 신고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위 신고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막 집값을 올리는 거죠. 그렇죠.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것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기 어느 지역에 곧 개발된다. 여기에 대규모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무슨 뭐 문화단지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없는 산 임야 뭐 이런 데인데 거기에 막 사면 금방 떼부자가 될 것처럼 뭐 이런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일들이 그동안의 주택거래법에서는 전혀 부동산 거래법에서는 전혀 규율할 수가 없었어요. 위법 행위가 아니었어요. 잡아낸다면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렇게 가장으로 부풀린 것인지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가지고 처벌하기까지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이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그걸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이건 굉장히 서민들을 위한 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뭐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한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뭐 침해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막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도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은 온라인에다가 뭐 몇 억 이하로 팔지 말자 이렇게 글 한 줄만 올려도 좀 처벌을 받게 되는 꼭 그런 건 거예요? 아닙니다. 네. 법에는 시장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그렇게 올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바람을 올리는 거는 괜찮다. 네, 내 집은 이거 이만큼 아니면 나는 안 되겠어요 라든지 예. 뭐 이런 정도의 희망이나 네. 뭐 저 자신의 각오 이런 것들 드러내는 것은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정말로 얼마 이하로는 내놓지 맙시다. 이걸 네. 내놓는 분들은 뭐 아파트 주민 대책회의에서 뭐 추방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네네네. 또 어떤 저 중개업소는 이용하지 맙시다라든지 뭐 이렇게 예. 하게 되면 예. 그건 처벌될 수 있다. 예. 일단은 굉장히 좀 와닿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주식도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세력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담합해서 주가 조작해가지고 막 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개미 투자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여기서 손해를 보고 사실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동산도 이런 차원에서 좀 막자 이런 취지인 것 같으세요. 이 밖에 또 어떤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래 이제 그동안에는 부동산 거래법에서 네. 부동산 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하는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령 부동산 중개업 또는 부동산 감정 평가업 네네. 또 부동산 개발업. 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수많은 부동산 관련 업종들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분양 대행업, 또 부동산 자문업, 부동산 정보 제공업까지 온라인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산업들이 막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규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자유롭게 막 하고 할 수 있어요. 워낙 어떻게 보면 앞서가고 있으니까 법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원래 법은 추후주의죠. 그렇죠. 뭐 그런 건데 네.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직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하게 시장 질서를 형성하게 하면 좋은데 일확천금하고 뭐 때로는 사기도 치려고 하면서 막 거짓 정보를 막 남발한다거나 막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영업을 하려면 예. 신고를 하고 하시라.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업종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을 어쨌든 어떤 기구가 좀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설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모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적인 걸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 빅브라더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그냥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처음에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경찰이냐, 뭐 빅브라더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감독기구 그러면은 조금 너무 좀 어감이 세니까, 안 좋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렇게 해서 설립하기로 했는데 좀 부드럽네요. 예. 현재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이라고 하는 임시 조직이 있는데 이게 13명밖에 안 돼요. 원래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예. 뭐 이런 이제 조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없네요. 없었습니다. 오. 전혀. 부동산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그냥 내맡겨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 전국에 있는 부동산 규모가 1경 3천조. 야, 금융거래랑 이게 비슷하니까 전체 금융거래랑 그 정도의 버금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대로 된 전문기구를 갖춰서 감독을 하고 거래 질서를 좀 확립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 해에 부동산 매매 거래만 160만 건 이상 발생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상하다 이 거래는 뭔가 좀 수상하다. 자금 출처도 좀 불분명한 것 같고 세금 탈루 혐의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는 이상 거래가 약 한 2만 건, 3만 건 정도 됩니다. 꽤 되네요. 그런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좀 들여다봐서 만약에 세금을 탈세한 게 있다면 국세청에 넘겨서 조사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부동산 시장 질서가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유, 부동산 거래법이 무슨 의미였는지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래야 서민주거 안정된다? 네, 세 번째입니다. 늙어가는 장기 임대 환골 탈퇴 장기 공공임대 지원법입니다. 네,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그 지역구 얘기를 하시면서도 살짝 비쳤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또 장기 임대주택 네. 통상으로는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네. 199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 당시에도 집은 부족하고 그러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해가지고 서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내 집에서 발 뻗고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하고 막 짓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집이 벌써 25년이 다 넘어가고 있어서 90년에 지었어도 30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낡았어요. 예.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라고 부르죠. LH가 지은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의 92%가 25년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살고자 하는 분들의 감각에 맞게 구조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 이걸 좀 새롭게 지어야 되겠다. 근데 새로 짓자면 이게 좀 복잡해요. 네. 재건축, 재개발 아시죠? 네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냐면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소유주가 여럿이 아니라 LH면 LH, SH면 SH, 그렇죠. 국가 공공기관이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새롭게 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심플한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이 장기 공공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적 목적에 의해서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 노임대주택이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공급량도 좀 늘리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니까 좀 세계적으로 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좀 최하위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최하위까지는 아니고요. 올해 말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이 한 8% 되게 됩니다. 8%요. 그러면 이건 OECD 평균에 해당하는데 이건 많다고는 볼 수 없어요. 많은 나라들은 30%가 넘어갑니다. 네덜란드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서 일반 서민들에게 정부가 또 공공기관이 나서서 살만한 집을 공급하도록 해야 주택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 없는 분들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로는 10%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현재는 한 8% 수준이다. 근데 이제 이런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분들은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공공 임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이 그런 권리를 얻게 되나요? 그렇죠. 똑같이? 예. 승계가 됩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 당장의 문제는 기왕에 있는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살던 분을 어디로 보낼 거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주 계획도 필요하죠. 그렇죠. 이주 계획도 있어요. 돈 줍니까 그럼? 그렇죠. 이주 비용도 주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가가 있다면 그쪽으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고 근데 살던 데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니까 그에 따른 이주 보상도 좀 해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공가를 다 공급할 수 없다면 다른 민간 임대주택에 임시로라도 가실 수 있도록 지원도 다 해야죠. 영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장애인들 또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살던 집에서 옮겨가는 데 따른 정신적인 충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트라우마, 정신적 치유도 하실 수 있도록 법에 다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보니까 재정비 사업을 할 때 녹지 확보나 개발 면에서 완화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이제 서운한 대목이긴 한데 뭐 집만 빽빽이 지으면 사람이 살기 어렵잖아요. 그 공간에 이제 공원 같은 것도 만들고 숨 쉴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놔야 옳습니다. 우리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을 새로 짓게 될 때에는 어차피 임대주택을 공급을 좀 더 확대해야 되니까 그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숲 면적을 조금 줄여서 녹지 면적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하는 법을 담았습니다.
조금 유연하게 네. 예,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담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야 서민주거 안정된다라고 한 진성준표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이 뭐 완벽하게 진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저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자, 올해도 열심히 또 법안을 내시고 뛰실 것 같습니다. 올해 신축년 흰 소띠의 해에 앞으로 이 부동산 주택에 관련된 좋은 법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1가구 1주택이 기본 정책이라고 하면 네. 이 기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별 정책과 법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조세 입법이라든지 또는 1가구인데 1주택만을 보유하고 거기서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조금 더 드리는 법을 낸다든지 기업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에 쓰기 위한 토지라면 당연히 기업이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업무에 쓰지 않을 토지를 막 갖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오히려 기업의 재산을 늘리고 이익을 늘리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저는 마땅하게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세율이 너무 낮아요. 이것도 현실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네. 이런 일들을 추진하자면 다 기존의 기득권과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한 법들이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 각오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 어렵습니다. 빨리 극복될 줄 알았는데 벌써 해를 넘겨서 치료제도 나오고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또 견뎌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로 인한 영업 제한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이 또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연대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는 정신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건넜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국민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낯선 사자성어긴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저 사연을 딱 듣고 그냥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었으니까 공제라는 단어는 마음에 드네요. 우리 의원님 꼭 너무 어렵게 말씀하셔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도 좀 쉽게 풀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법태랑이 뽑은 2주의 합법툴은요. 진성준 의원님의 서민주거 안정 법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오늘 맞춰보시니까 쉽지 않죠? 호흡이? 쉽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잘하셔야 되는데. 자, 이번 코너가 원래 법에 관한 분쟁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신 변호사님이 이 코너의 핵이었어요. 연기를 뭐 기가 막히게 해주셨는데. 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법률 자문보다는 연기를 더 신경을 욕심이 많이 많아요. 쓰셨었거든요. 네, 이걸 하시면서 드라마 캐스팅을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꽁트 자신 있으시죠? 원래 신유진 변호사님은 변호사계 핵인싸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개그 욕심, 연기 욕심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곱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역할이 오늘 그런 역할 준비했어요. 자, 기대하면서 오늘 사연은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나, 솜사탕처럼 복실복실한 털, 콩사탕처럼 초롱한 눈동자. 너 어쩜 이렇게 이쁘니? 야, 보시네. 야, 이 보소. 미모면 미모, 혈통이면 혈통.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이란게요. 우리 법순이가 다 품고 싶겠지만 요새 수풍수풍 강아지를 요래요래 많이 낳았으니 이거 입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째 좀 부실한 것 같다. 별 문제 없는 거 맞죠? 의심 많으시네. 디벼볼까 얘. 보소. 축 처진 배하며 얼마나
얼마나 잘 먹는지 걱정을 하덜덜덜덜덜 맛있어. 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야, 못 데려가면 아주 속 허탈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아이고, 말 끝나기 무섭게 또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아니. 데려갑니다, 데려가. 우쭈쭈쭈쭈, 우리 아까 엄마랑 집에 가자. 네 이름은 이제부터 태랑이야, 태랑이. 멍멍, 낑낑낑낑. 아이고, 태랑아, 잘 가래. 오래오래 건강하거래. 그런데 며칠 후 강아지는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동물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선생님, 우리 태랑이가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설사만 쫙쫙이에요. 우선 그 링겔을 맞추긴 했지만 지금 상태가 very serious. 심각합니다. 뭐라고요? 대체 왜요? 우선 경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얘가 왜 이러지? 간호사, 산소 마스크. 그리고 2시간 후 강아지 태랑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기 태랑이 보호자님, 그 아이가 숨을 거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가 보기엔 그 데려올 때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그 주인이 절 속인 거예요? 이 사기꾼을? 결국 화를 참을 수 없었던 태랑이 엄마는 전 주인을 찾아가 맞짱을 뜹니다. 이봐요, 아저씨. 당신한테 분양받은 강아지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알았어, 몰랐어? 음이 이봐봐요. 아가씨가 강아지를 잘못 키워갖고 그런 거지.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겨. 아따,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밥 잘 처먹고 여기 와서 와 이리 이상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의사 선생님이 분명 분양받기 전에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고 했거든요. 병든 강아지 분양한 거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셔야죠, 책임을. 내랑 있을 적에 잘 먹고 잘 싸고 그리 튼튼하던 강아지가 왜 아픕니까? 내는 절대로 그런 사실을 몰랐고. 아따, 피곤해 불네. 진짜 나 책임지고 뭐고 없으니까 그냥 가 있어. 가라고. 네. 진짜 잘하시네요. 예? 자,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연인데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면서 이런 분쟁이 많이 나고 있죠. 지금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뭐 구매하고 입양이 뭐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라든지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최근 4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을 보니까 총 684건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사연처럼 뭐 질병 발생이나 폐사 같은 반려동물 건강 이상이 382건, 무려 55.8%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저 사연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보면은 반려동물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매매를 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화가 많이 나죠. 사실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요새는 반려가 붙잖아요. 그렇죠. 거의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원래 병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고서 특히나 팔았다면. 자, 이런 경우에 강아지 금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마비안?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애초에 강아지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거고 강아지는 살아있어야 계약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건데 강아지는 이미 구입하기 전에 병에 걸려 있었고 그 병의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 죽음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한테 물을 수 있고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네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돈 받는 것보다 원래 이 아이를 키우려고 했던 목적이 좀 가족처럼 키우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또 반려견을 키우고 싶지 않을까, 데려오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 태랑이가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가 여러 마리니까 그중에 다른 애를 또 데려올 수 있나요?
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해야 하고 또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서 구매자에게 인도를 해야 하고요. 또 업소 책임하에 회복 기간이 30일이 경과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에 폐사한 경우에도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거나 아니면은 매매가를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강아지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능은 하네요. 다행이네. 근데 좀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판 사람이 속이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애들 병원 기록 같은 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혈통 있는 강아지들은 병원 갔던 기록들 다 적어놓지 않나요? 맞아요. 네, 반려동물 판매할 때 그 판매업자는 반려동물의 출생일과 혈통, 그리고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그 수의사의 치료 기록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반려동물을 구입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으셔야 이런 분쟁을 줄이실 수 있고요.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근데 솔직히 요즘에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새끼 때 너무 귀엽다고 그냥 벌컥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반려동물 키웁니까? 저희 이제 대전 집에 큰 개가 2마리 있거든요. 아, 대전이라서. 예. 근데 대전 농담하신 거예요? 아, 깜짝이야. 아, 대전이라 대견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키워 보니까 책임감도 많이 들고 그냥 사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는 사실은 버려지는 강아지나 고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책임감 갖고서 입양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반려동물 말 그대로 그냥 원할 때 잠깐 데려다 놓고 필요 없을 때 버리고 이거 아니거든요.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내가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매매하신다면 계약서를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또 법적 지식을 하나 또 배워서 갑니다. 이 녹화할 때마다 사실은 이 궁금할 법하지 통해서 법과 한층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사실 법이 어려운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참 쉽거든요. 꾸준히 궁금할 법하지 시청해 주시면 실생활에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첫 출연이신데 이렇게 홍보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마경민 변호사의 연기 변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 변호사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다른 자리도 아니고 신유진 변호사님의 자리를 메꿔야 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신 변호사님이 이재미의 방송을 하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신 변호사님, 저희는요 빨리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모두가 법에 배틀하게 되는 그날을 위해 달려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타이틀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테라!